5번째로 지질시대 동안 지구 평균 기온 변화 보겠습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말기, 고생대 말기, 신생대 말기에는 빙하기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중생대는 전반적으로 온난했기 때문에 빙하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들, 이거는 대략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제에서 10억 년 전은 어땠니? 아니 1억 년 전은 어땠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1억 년 전이 언젠데? 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숫자들 대략적으로 반드시 암기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6번째로 동물 식물 진화 과정 보겠습니다. 동물은 무척추에서 척추로 진화를 하는데요. 척추의 대표적인 예시는 어류가 있습니다. 어류가 먼저 탄생한 다음에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 그 다음에 조류, 포유류 등등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식물은 해조류가 먼저 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태, 그 다음에 양치, 거시, 속시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7번째로 생명체의 진화 과정 보겠습니다. 먼저 탄생한 애는 원시 생명체입니다. 종속 영양을 하고요. 산소가 없으니까 무기호흡, 즉 무산소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배출기체는 CO2, 즉 이산화탄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속 영양이란 말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얘는 바로 다른 생명체가 만든 유기물을 섭취를 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물들이 많이 종속 영양을 합니다. 스스로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남한테서 에너지 섭취를 해서 에너지 얻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고 유기물, 즉 영양분이 감소를 하니까 광합성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얘는 독립 영양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광합성 등을 통해서 무기물로부터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해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식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기물은 간단한 물질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기물은 복잡한 물질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경계면은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냥 간단한 애, 복잡한 애가 이렇게 합성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발생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너무 많으니까 유기물도 증가하고 산소도 증가합니다. 이때 종속 영양 생물이 다시 등장합니다. 당연히 원시 생명체보다는 훨씬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종속 영양을 하고 그리고 이땐 산소 많으니까 유기호흡, 즉 유산소 호흡을 진행합니다. 발생기체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이때 많아진 산소가 오존층 형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자외선이 차단이 돼서 드디어 육상생물이 출현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할 부분인 동물, 식물 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들은 지질 시대에서 언급된 예시만 작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워낙 많은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질 시대에 나온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무척추 동물은 진짜 많습니다. 삼엽충, 방추충, 완종류, 필석, 곤충, 암모나이트, 화석 등등, 화폐석 등등등이 무척추 동물에 해당을 합니다. 어류는 대표적인 예시가 갑주어 해주시면 되고요. 양서류는 물과 육지에서 모두 생활할 수 있는 척추동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지질시대에서는 양서류가 있어요까지는 언급이 되는데 예시가 언급이 안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시가 개구리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중요하진 않지만 양서류란 친구가 이런 예시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충류의 대표적인 예시는 공룡입니다. 이거 파충류가 왜 공룡이냐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약간 의문을 가지기가 쉬운데 반드시 공룡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류도 여기서 예시가 나오진 않지만 새, 즉 bird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참새 아니면 까마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조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부분은 시조새는 조류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중생대 할 때 썼는데요. 시조새는 중간 단계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시조새는 조류 아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유류는 매머드, 인간 등등등이 있고요. 곤충류는 잠자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곤충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고생대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있네요. 곤충류라고 하는 거가 대표적인 예시로 잠자리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게 문제집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곤충류 대표적인 예시가 잠자리가 있으니까 얘는 고생대겠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고생대 하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기억할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해조류라고 하는 친구는 바다에 서식하는 조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조류랑 이 조류가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말로는 다 조류가 맞지만 동물에서의 조류는 bird고요. 식물에서의 조류는 알게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영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서로 다른 애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해는 바다 해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집에 등장하진 않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뭐 김, 미역 이런 친구들이 해조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태식물의 대표적인 예시는 이끼고요.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예시는 고사리, 거식물의 대표적인 예시는 소철, 은행나무, 잣나무 등등등이 있고요. 속시식물의 대표적인 예시는 단풍나무, 참나무 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머지는 그래도 조금 익숙한 편인데 선태, 양치, 거시, 속시는 조금 표현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선태, 양치, 거시, 속시 이렇게 4개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태식물은 관다발이 없고요. 씨앗이 없어서 포자로 번식한다. 즉 입자 같은 걸 뿌려서 번식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다발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정의는 물관, 채관 등이 다발을 이루며 분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했었던 내용인데요. 구성은 물관, 채관, 형성층 이렇게 3가지 존재합니다. 물관은 물을 수송하는 부분이고요. 채관은 영양분, 즉 양분을 수송하는 부분이고 형성층은 부피가 성장하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다발을 보시게 되면 쌍떡잎 식물은 물관, 채관, 형성층 다 있습니다. 근데 외떡잎 식물은 물관, 채관만 있고요. 형성층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떡잎 식물은 싹이 틀 때 떡잎이 2장 나오고요. 외떡잎 식물은 싹이 틀 때 떡잎이 1장이 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사항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선태가 이런 관다발이 없다면 양치식물부터는 드디어 관다발이 존재합니다. 근데 아직 씨앗이 없어서 포자로 번식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거시식물은 관다발 존재하는데 드디어 씨앗이 존재합니다. 포자를 쓰지 않습니다. 씨앗은 있는데 이 씨앗을 감싸고 있는 씨방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속시부터는 관다발이 존재하고요. 포자 없이 씨앗으로 번식한다. 근데 씨앗이 보호될 수 있도록 씨방이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뭔가 기능이 향상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표로 보시게 되면 관다발이 없다, 선태, 관다발이 있다, 나머지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분을 둔다면 씨앗이 없다, 그래서 꽃이 피지 않는다 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씨앗이 있다, 꽃이 핀다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씨앗을 보호하는 씨방이 없다, 거시, 씨앗을 보호하는 씨방이 있다, 속시식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참고사항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